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의 충격적인 결말.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라 불리는 이번 휴전 합의가 오직 대한민국의 기술력 하나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쟁 초기, 전장의 공기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저 훈련기일 뿐입니다. 펜타곤의 수석 조사관은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며 태국의 참혹한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확신은 단 21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폭풍 후 속을 뚫고 날아간 명중률 100%라는 괴물 같은 기록으로 전 세계 군사 지도를 다시 써버린 것입니다. 결국 한국을 비웃던 펜타곤의 베테랑 조사관조차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지함에 사로잡혀 한국 무기를 비난하던 이들조차 말문을 잃게 만든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과연 전장 한복판에선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화이팅 코리아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2025년 12월 8일 오전 태국 방콕 외곽에 위치한 왕립공군 기지의 활주로는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소속의 수석 조사관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누볐지만 동남아시아의 이 습한 공기는 언제나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제 이름은 로버트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무기성능 평가국에서 20년 넘게 전 세계의 화기를 분석하고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 한 장에 수십억 달러의 무기 거래가 결정되고 때로는 한국과의 국방 전략이 통째로 바뀌기도 하죠. 그런 제게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솔직히 말해서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펜타곤의 관례적인 절차에 따라 파견된 군사고문단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었죠. 기지 브리핑룸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도 잠시였죠. 단상 위에 서 있는 태국군 장성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번 작전의 핵심 전력을 발표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성은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번 공습의 주력은 한국에서 도입한 T-50TH 골든 이글 편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조사관들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훈련기라니요. 전쟁터에 훈련기를 보내서 정규군을 상대하겠다는 발상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방금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방금 T-50을 언급하신 겁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용 기체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국경에는 중국산 전차와 다연장 로켓들이 깔려 있는데 장난감 같은 훈련기를 띄워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국이라는 나라는 반도체나 자동차는 제법 만들지 몰라도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으니까요. 훈련기에 무장 몇 개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공격기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학생용 연습장에 설계도를 그린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였죠. 하지만 태국군 장성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스펙 이상의 신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수년간의 운용을 통해 검증을 마쳤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 이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 타협을 했구나. 미국산 F-16을 더 들여올 돈이 없으니 그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산 기체로 구색만 맞추려는 속셈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 보낼 1차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국군의 전력 배치는 지극히 위험하며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저가 무기에 의존하는 행태는 결국 참혹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브리핑이 끝나고 활주로로 나가자 은빛 동체를 뽐내며 서 있는 T-50TH 4대가 보였습니다. 기체는 확실히 매끄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인 특유의 꼼꼼함이 외형에는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체 아래에 장착된 폭탄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KGGB라고 불리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죠. 저는 그 무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제2담 기술을 모방해서 만든 물건일 텐데 과연 실전의 가혹한 전파 방해와 기상 악화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었거든요. 무기라는 건 단순히 공장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실전 데이터가 쌓여야 비로소 신뢰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는 법이죠. 한국은 그런 데이터가 전무한 초보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활주로 한쪽에서는 태국군 정비사들이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어떤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조차도 무지에서 오는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전쟁의 공포를 겪어보지 못한 이들이 가지는 막연한 자신감 말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기지 내 금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입안이 씁쓸해지더군요. 이번 분쟁은 캄보디아의 뒤를 봐주는 중국의 영향력이 동남아시아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최신 무기들을 지원받았다는 첩보가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태국군 조종사 한 명이 헬멧을 옆구리에 끼고 제 옆을 지나가기에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소위, 정말 저 기체로 적진 깊숙이 들어갈 작정인가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 조종사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조사관님, 저는 이 기체를 믿습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부터 제 몸처럼 움직여주던 녀석이니까요. 한국 교관들은 이 무기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감성적인 믿음이라니 전쟁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무기는 차가운 기계이고 그 기계는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죠. 오후가 되자 국경지대에서 첫 교전이 시작되었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선제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이었죠. 기지 내 스피커에서 출격 명령이 떨어졌고 제가 무시했던 그 은빛 기체들의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기체들의 모습은 제법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들이 하늘 위에서 목표를 찾지 못해 헤매거나 발사한 폭탄이 엉뚱한 곳에 떨어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머릿속에 쓰고 있었죠. 저는 통제탑으로 이동하며 제 태블릿 PC의 기록 장치를 켰습니다. 실패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죠. 통제탑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수치들과 레이더 신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화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에는 중국산 대공 레이더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산 기체의 전자전 능력이 그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어 쫓겨내려오거나 심하면 격추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국 공군 지휘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조종사들과 한국산 무기에 도박을 건 셈이겠죠. 저는 그 떨림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인데 태국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며 기상 조건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이런 날씨라면 미국의 최첨단 기체들도 작전 수행에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기초적인 기술력만 가진 아시아. 작은 나라의 무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격한 지 이제 20분이 지났습니다. 곧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목표를 놓쳤다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비명 같은 보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포착해 제 리포트의 결론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훈련기는 결코 공격기가 될 수 없으며 한국 방산의 거품은 오늘 이 자리에서 터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편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타격 지점 도착 10초 전.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 타겟 록 온. 제 눈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송되는 화면 속에서 한국산 유도폭탄 KGGB가 기체에서 분리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하강하는 매처럼 매끄럽고 신속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설마 이 날씨에 정말로 목표를 잡았단 말인가? 통제탑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레이더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의 좌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던 중국산 전차 부대의 집결지였습니다. 제 오만한 시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훈련기가, 제가 그토록 깎아내렸던 그 작은 나라의 무기가 적진의 심장을 향해 소리 없이 날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혹은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 목표를 빗나갈 거야. 저는 제 리포트의 결말을 아직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의 결과는 폭발음이 들린 후에야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모니터 너머의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과연 그 은빛 날개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일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을 때 제가 태국의 승리를 단 한순간도 점치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제 태블릿 PC에 저장된 캄보디아군의 전력 데이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캄보디아 국경지대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형 VT-4 전차 수십 대가 거대한 철갑의 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다연장 로켓인 PHL-81 시스템이 산맥 곳곳에 요새처럼 배치되어 있었죠. 저는 캄보디아군의 군비를 분석하며 펜타곤 에디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쟁은 체급 싸움입니다. 한국산 장난감을 든 태국이 중국의 거대한 쇠망치를 견뎌낼 재간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항공 정찰 사진을 통해 확인한 캄보디아의 화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늘어선 중국산 전차들의 포시는 태국을 향해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고 수천 발의 로켓탄은 언제든 하늘을 덮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신봉해온 격언이 있습니다. 질은 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정밀한 유도, 폭탄을 만들었다고 주장해도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 앞에서는 결국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죠. 저는 캄보디아 지휘부를 지원하는 중국산 무기체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미제 무기의 스펙을 무섭게 추격해왔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미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VT-4 전차의 재원표를 훑어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25mm 활강포와 복합 장갑, 그리고 최신 사격 통제 장치까지 갖춘 저 괴물들을 태국군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태국이 믿고 있는 한국산 T-50TH는 그저 하늘을 나는 표적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지 벙커 안에서 위성 지도를 살피던 저는 캄보디아군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석대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다연장 로켓으로 태국의 전방 기지를 초토화한 뒤 전차 부대를 앞세워 국경을 돌파하는 전술이었죠. 저는 옆에 있던 태국군 장교에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중국산 PHL-81 세트가 쏟아내는 화력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한국산 폭탄 한두 발로 저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장교는 굳은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저는 지독한 고집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캄보디아군 진영에 배치된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최신형 방공망을 제공하며 태국의 공군력을 무력화하려 했죠. 사실상 태국 하늘의 주도권은 이미 중국산 장비들에 의해 장악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산 훈련기를 띄우는 것이 얼마나 자살 행위인지를 리포트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를 떠나서 전쟁은 경제력과 보급의 싸움입니다. 거대 거인 중국이 뒤를 봐주는 캄보디아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무기에 의존하는 태국. 결과는 보지 않아도 비디오였죠. 사실 저는 중국산 무기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방 무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비록 신뢰도 면에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전면전 상황에서는 그런 정밀함보다는 쏟아붓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10발을 쏴서 한 발이 빗나가더라도 100발을 쏘면 목표는 반드시 파괴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추구하는 물량의 논리였고 저 또한 그 논리가 이번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이 PHL-81 다연장 로켓의 포문을 열었을 때 저는 벙커의 진동을 통해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대지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려왔죠. 저는 모니터를 통해 타격 지점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염과 먼지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저는 제 예상이 적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역시 전쟁은 기계의 성능보다는 화력의 크기다. 태국군이 자랑하던 한국산 장비들은 저 거대한 불길 속에서 고철 덩어리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패배한 태국군을 위한 위로의 문장을 보고서에 채워넣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쏘아 올린 수많은 로켓 중 일부가 비정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지상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저는 레이더 간섭이나 기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단순한 중국산 무기의 고질적인 품질 문제일 것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의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저런 사소한 불량쯤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캄보디아군의 VT사 전차 부대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서정연하게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은 마치 거대한 강철의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전차들이 태국의 국경선을 넘는 순간 전쟁은 사실상 종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산 T-50TH가 하늘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두꺼운 장갑을 뚫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태국군 사령관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장군, 저 전차들은 당신들이 가진 어떤 무기로도 정면 승부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정도는 되어야 비빌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기지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캄보디아의 화력쇼가 이어질수록 태국군 장교들의 얼굴은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인 중국이 전적으로 지원하는 무기체계를 상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저는 제 태블릿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캄보디아의 승전보가 울려 퍼질 것이고 한국 방산의 신화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유일한 서방 전문가로서 그 비극적인 최후를 기록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국경지대의 하늘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파상 공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저는 활주로 한쪽에서 출격 대기 중인 한국산 기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 기체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중국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민의 감정마저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저 무기들이 실전이 아닌 박람회장에만 머물렀더라면 적어도 그럴듯한 명성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전쟁터는 냉혹한 곳입니다. 실력 없는 자들의 허상은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벗겨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벙커 안으로 다시 들어가 최종 공격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물량의 승리, 그리고 무너진 한국 방산의 환상. 저는 캄보디아군이 압승을 거둔 뒤 태국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통제탑의 레이더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제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폭풍의 중심에는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의 은빛 날개들이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태국 국경지대의 하늘은 마치 신이 분노한 것처럼 시커멓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열대지방 특유의 집중호우인 스콜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시야는 100m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탁했고 강한 돌풍이 기지 안의 깃발들을 찢어발길듯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벙커 안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악조건이라면 캄보디아군에 배치된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도 분명 전파 간섭으로 먹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정밀도가 생명이라는 한국산 유도무기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한국 무기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날이 되겠군. 하지만 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국 공군의 T-50TH 편대는 엔진의 굉음을 내지르며 그 폭풍우 속으로 거침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통제탑의 헤드셋을 고쳤으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그들은 시야 확보가 안 된다거나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며 기지로 회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국 조종사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목표 지점 120km 전방, 데이터 링크 정상, KGGB 사격 통제 시스템 잠금 확인.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km가 넘는 거리에서 이 폭풍우를 뚫고 목표를 고정했다고요? 저는 태블릿을 열어 실시간 위성 데이터와 기체에서 전송되는 텔레메트리 값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하던 미제 시스템조차도 이런 극심한 적어도 난기류와 습도에서는 오차 범위가 수십 미터 이상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 한국산 무기체계는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흔들림 없이 목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던 중국산 VT사 전차 부대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국경 근처의 숲속에 은폐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마 이런 날씨에 태국 공군이 출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투하. 편대장의 짧고 강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체 날개 아래에서 분리된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이라면 중력에 이끌려 그대로 낙하했겠지만 KGGB는 날개를 펼치며 마치 거대한 독수리처럼 기류를 타고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궤적을 지켜보았습니다. 50km, 70km, 90km. 폭탄은 비바람을 뚫고 캄보디아군의 방공망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지능형 생명체에 가까웠죠. 그리고 잠시 후 캄보디아군 전차부대 집결지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온 폭탄들이 중국산 전차들의 가장 취약한 상부 장갑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VT사 전차들이 깡통처럼 일그러지며 유폭을 일으켰고 주변에 있던 PHL-81 로켓포들은 연쇄 폭발로 인해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20년 넘게 무기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정밀 타격을 목격했지만 훈련기에서 발사된 저렴한 폭탄이 이런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태국군 장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반면 저는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죠.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식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언제 이렇게 미제나 유럽제의 수준을 뛰어넘은 것일까요? 제가 무시했던 그 훈련기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정밀 타격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T-50TH는 가벼운 기체 덕분에 악천후 속에서도 민첩하게 기동했고 한국산 유도 시스템은 중국산 레이더가 감지조차 할 수 없는 낮은 고도에서 목표를 사냥했습니다. 저는 급히 펜타곤 본부로 중간 보고서를 수정해서 보냈습니다. 긴급 수정. 한국산 T-50TH와 KGGB의 성능은 기대를 압도적으로 상회함. 특히 극심한 기상 조건에서의 신뢰성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임. 이것은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니라 가성비를 극대화한 치명적인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되어야 함. 메시지를 보내는 제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부서지고 난 자리에는 경외감이 들어찼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이 작은 기체 안에 어떤 마법을 부려놓은 것일까요? 타격을 마친 T-50TH 편대가 기지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돌아오는 베테랑 기사들과 같았습니다. 저는 조종석에서 내리는 태국 소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을 기억하는지 저를 향해 짧게 경례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한국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내뱉었던 저의 독설들이 부끄러워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캄보디아군 쪽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중국산 방공 시스템은 한국산 유도폭탄이 날아오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하늘에 레이더를 쏘아대고 있었고 전방 지휘소는 첫 번째 타격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물량의 승리를 장담했던 중국산 무기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셈이었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쇠덩어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눈과 뇌의 정밀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 분야에서 이미 정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활주로를 걸으며 T-50TH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기체는 여전히 매끄러웠고 정비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체의 금속 외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왠지 모를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웠을 이름 모를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죠. 저는 더 이상 이 기체를 훈련기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한국 방산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지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엔 한국 무기들이 보여준 일관성이 너무나 완벽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태국군 정비창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무기가 가진 진짜 비밀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완벽한 신뢰를 만들어내는지 그 근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느꼈던 그 경악스러운 충격의 잔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운 채 태국군 제7비행단 정비창으로 향했습니다. 기온은 벌써 섭씨 35도를 육박했고 습도는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 정도로 높았죠. 이런 기온은 정밀기계에게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금속은 부식되고 전자장비는 습기로 인해 쇼트를 일으키기 일쑤거든요.
저는 정비창 입구에 서서 제 펜타곤 출입증을 보여주며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정밀 타격은 어쩌면 한국에서 막 가져온 새 기체였기에 가능했던 단발성 행운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정비창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대여섯 명의 엔지니어들이 태국군 정비사들과 뒤섞여 기체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작업복은 땀에 쩔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장비들과 기체 내부의 설계 구조가 제가 알던 상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죠. 저는 슬며시 그들 곁으로 다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의 수석 엔지니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정훈이라는 사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같은 폭풍우 속에서도 시스템이 오작동하지 않은 비결이 뭡니까? 보통 이 정도 습도면 GPS 수신기나 사격, 통제 컴퓨터가 한 번쯤은 먹통이 되기 마련인데요. 박정훈 엔지니어는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더군요. 그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조사관님,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열대지방 못지않게 고온다습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가혹한 환경을 견디도록 무기를 만듭니다. 그게 한국의 표준이니까요. 그는 저를 기체 조종석 아래쪽 패널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배선들이 얽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케이블과 커넥터에는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고 열 배출을 위한 공기 흐름 설계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박정훈 엔지니어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운용할 태국 병사들의 환경을 생각했습니다. 정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전쟁터에서는 고철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현장에서 쉽게 점검하고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 그것이 우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높게 평가했던 서방의 무기들은 성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정비가 까다롭고 환경에 민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다루기 힘든 귀족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척박한 땅에서도 묵묵히 쟁기질을 해내는 황소처럼 튼튼하고 정직했습니다. 박정훈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본국의 승인을 기다리기도 전에 태국군 기지에 상주하며 24시간 정비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팔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우리 무기를 믿고 하늘로 올라간 조종사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게 개발자로서의 자존심입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어떤 숭고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대화를 듣던 태국군 정비부사관 차이깃 상사가 거들었습니다. 조사관님, 중국 기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만 따지거나 부품 탓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기름통에 손을 넣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 무기를 사랑하는 건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진심 때문입니다. 저는 차이깃 상사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한국 무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저는 정비창 한쪽 구석에서 한국산 유도폭탄 KGGB의 내부 회로도를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기 전문가로서 저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히 미국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파 방해가 심한 환경에서도 독자적으로 경로를 수정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었죠. 게다가 기존의 구형 폭탄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 범용성은 가히 천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제 질문에 박정훈 엔지니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죠. 이 폭탄은 바로 그 절박함의 결과물입니다. 절박함이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쏟아부었을 그 처절한 노력들이 이 기체, 조종석의 작은 나사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펜타곤 보고서의 초안을 완전히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스펙상 숫자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는 내구성과 개발자들의 책임의식에서 기인함. 이는 미제 무기 체계조차도 본받아야 할 점임.
정비창을 나오니 활주로 건너편에서 다시 출격을 준비하는 T-50TH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폭풍 후 속을 날았던 그 기체였습니다. 기체 외벽에 묻은 빗물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길에 의해 말끔히 닦여 있었고 엔진은 다시금 건강한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체를 보며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군. 내가 너를 너무 우습게 봤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계에 대고 사과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그만큼 제 심경의 변화는 컸습니다. 저는 벙커로 돌아오는 길에 캄보디아군 진영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의 중국산 무기들은 아마도 이 습한 기후와 싸우며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외관과 압도적인 물량으로 치장했지만 그 안에는 사용자에 대한 배려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개발자의 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전쟁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담긴 도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저는 태국의 이 뜨거운 정비창 안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군 전체의 사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해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자의 대결. 저는 통제탑으로 향하며 다음 리포트의 결론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승패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명확한 차이였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흘릴 피눈물은 어쩌면 그들이 선택한 그 무심한 무기들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2월 27일 태국 찬타부리의 휴전협정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난 20일간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기술적 도살에 가까운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제 품 안에 든 최종 전황 분석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기 체계의 차이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에 대한 잔인한 통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협정장에 들어서자 태국 측 장성들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반대편 캄보디아 지휘관들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과 자국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수집한 사상자 수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군은 전사자 25명이라는 전면전치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적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의 사정은 처참했죠.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사자만 180명,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합치면 그 격차는 7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단순히 병사들의 숙련도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산 무기의 정밀도와 중국산 무기의 분량이 만들어낸 피해 계산서였습니다. 전쟁 중반부터 캄보디아군의 전열은 무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확보한 정찰 영상에는 캄보디아 병사들이 중국산 PHL-81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로켓탄이 포신 안에서 폭발하며 발사대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자국 병사들의 머리 위로 쏟아진 겁니다. 저는 캄보디아군 포로와의 인터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죠. 우리는 적의 총탄보다 우리가 든 무기를 더 무서워해야 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이번엔 내 손 안에서 터지지 않을까 기도해야 했으니까요.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중국산 VT4 전차들도 마찬가지였죠. 태국군의 T-50TH가 발사한 KGGB가 머리 위에서 쏟아질 때 중국산 방공망은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포신을 돌려 대응하려던 전차들은 오히려 포신이 파열되거나 사격 통제 장치가 습기에 마비되어 멈춰버렸습니다. 캄보디아 지휘관들은 중국 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운용 미숙이라는 차가운 변명뿐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며 무기의 신뢰도가 곧 병사의 인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를 손에 쥔 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100km 밖에서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핵심 목표물만 제거했습니다. 덕분에 태국 지상군은 무리한 돌격 대신 공군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었죠. 태국 병사들은 한국 무기를 보이지 않는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승리를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는 태국이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한국의 기술력이다. 한국 무기는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지 않고도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휴전 문서의 서명이 끝나고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회의장을 나설 때 저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중국산 쇳덩이들을 믿고 전쟁을 결정했던 자신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의 목숨값은 중국 무기의 저렴한 가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저는 그들이 흘린 피눈물이 단순히 패배의 슬픔이 아니라 믿었던 우방과 그들의 무기에 배신당한 자들의 절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담보하지 않은 방산 비즈니스가 초래하는 가장 잔혹한 결과입니다. 저는 기지로 돌아와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정비창을 들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기체 점검에 여념이 없더군요. 박정훈 엔지니어가 저를 보며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밀러 조사관님. 이제 고향으로 가시나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 선생님. 당신들이 만든 무기가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20일 전에는 포연으로 가득했던 국경지대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한국 무기가 남긴 깊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죠.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이번 전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누가 중국산 무기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려 하겠습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들로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전은 가장 가혹한 시험대였고 한국은 그 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셈입니다. 저는 펜타곤에 보낼 최종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바뀌었다. 화려한 수식어와 거대한 물량의 시대는 가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국식 신뢰의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 또한 이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경계함과 동시에 동반자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었지만 한국 무기가 없었다면 그 숫자는 수천 명에 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 전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들은 소식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용산 한복판에서 한국 무기 수출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였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그 신성한 기술이 정작 고국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니요. 저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직접 묻고 싶어졌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전쟁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느냐고 말이죠. 인천공항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저는 곧장 서울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의 눅눅한 열기 대신 느껴지는 한국의 겨울바람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군요. 하지만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풍경은 차가운 바람보다 더 제 마음을 시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캄보디아 국기와 함께 한국 무기 수출 중단, 죽음의 비즈니스를 멈춰라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든 한 남성은 한국이 만든 훈련기가 캄보디아의 평화로운 마을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며칠 전 태국 정비창에서 땀방울을 흘리던 박정훈 엔지니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무기의 자폭으로 인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병사들의 피눈물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위대는 자신들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굳게 믿는 듯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전쟁의 본질과 현장의 진실을 외면한 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동가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그 무기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태국 젊은이들을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는지, 그리고 캄보디아 병사들이 왜 자국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저는 카메라를 챙겨 시위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펜타곤 조사관으로서의 사명감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진실을 목격한 자로서의 분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쥐고 열변을 토하던 시위 주동자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통역사가 제 말을 전해주더군요.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12월 24일 바탐방주에서 벌어진 공습 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외국인의 질문에 남성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거기 가지 않아도 압니다. 한국 무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제 태블릿 PC를 꺼내 캄보디아군 진영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산 다연장 로켓이 발사 직후 오작동하며 캄보디아 병사들을 덮치는 끔찍한 순간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 병사들을 죽인 건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저급한 무기를 쥐어주고 전쟁터로 내몬 캄보디아 정부와 그 배후의 무책임한 공급국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왜 고장난 무기에 목숨을 잃은 이 청년들의 죽음에는 침묵합니까? 제1침의 시위 주동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무기를 팔지 않았다면 태국이 공격할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은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섞고 있군요. 이번 전쟁은 캄보디아 국경을 장악한 범죄 조직과 중국 흑사회가 태국 시민들을 위협하며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그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키려는 태국군에게 가장 정밀하고 안전한 방패가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만약 한국 무기가 없었다면 태국은 구식 무기로 무차별 폭격을 가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당신이 우려하는 민간인 피해는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컸을 겁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시위대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평생을 무기만 분석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전장에서 본 한국 무기는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정밀한 수술칼이었습니다. 암세포 같은 범죄 조직만을 골라내고 무고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기술, 그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비난하는 그 기술 덕분에 수천 명의 태국과 캄보디아 청년들이 지금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위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확성기를 들었던 남성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몇몇 사람들은 플래카드를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리포트를 들려주듯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무지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무지를 바탕으로 한 선동은 죄가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신뢰를 파는 나라죠.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더 잘 죽여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전쟁기념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한국 전쟁 당시의 낡은 무기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누군가 빌려준 무기에 의지해 겨우 나라를 지켰던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무기를 만들어 평화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펜타곤 수석 조사관으로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태국-캄보디아 전쟁은 한국 방산의 지위를 영원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런던과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리포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무기는 그것을 만든 나라의 정신을 담는다. 한국의 무기는 정직했고 끈질겼으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승리가 아니라 품질의 목숨을 거는 한국인들의 진심이 거둔 승리다. 앞으로의 세계 방산 시장은 한국 무기를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뉘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평화로웠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우며 기술을 연마하는 수많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더군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제가 본 진실을 더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정직한 기술력이 전 세계의 전쟁터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확고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 서점에서 한국어로 된 기술 잡지 한 권을 샀습니다. 비록 내용은 다 읽을 수 없었지만 표지에 그려진 한국산 전투기의 당당한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당신들이 만든 그 위대한 유산이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속 한국 무기의 놀라운 활약상 어떠셨나요? 강대국의 시선마저 바꿔놓은 우리 기술의 진심이 여러분께도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